박수산의 정치 라이브는 여전히 쉼 없이 진짜 생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00분 넘게 들어와서 봐주고 계시는데 연휴에도 이렇게 관심 갖고 뉴스를 따라가기 위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전국에 폭설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내려가고 계시거나 또 이동을 중간중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진짜 운전 특히나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그래도 쉬지 않고 달려가기 때문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내일과 모레는 저희가 쉽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시사 몽둥이, 시사 아구창 두 분 모시고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영식 평론가와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et's go. 렛츠고. 허이. 우리 신인규 예. 대표께서는 내일 아침에도 BBS 아침 방송 있죠? 강력하게 내일 아침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력했기 때문에 네. 동접자 수가 평소에 그 제적 의결 3분의 2, 3분의 2. 200석 어. 딱 200분이었는데 이제 공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이야. 텐션 받았습니다. 좋네. 피곤하신 네. 건 아니죠? 전혀 끄떡없습니다. 오늘도 뭐 필리버스터 방송을 네.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속보에도 다 대응할 수 있고요. 네. 얼굴 컨디션 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화사합니다. 뽀송뽀송하고 네, 고맙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튜브 업계에서는 이제 빈집털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시간에 네. 그 빈집을 터는 방식으로 그렇죠. 구독자를 빼오는 방식인데 네. 이 신인규 아침 저널이 지금 그 아침 이번 설 연휴 빈집털이에 아주 그렇죠. 다분히 성공을 하고 있다. 예. 저는 생각이 들고. 야구로 치면 도루죠, 도루. 아 그렇죠. 네. 스틸하는 살짝 거죠. 스틸이죠. 네, 저쪽은 스탑 더 스틸이지만 이제 그렇죠. 스틸을 아, 하셔야죠. 진짜 스틸. 진짜 스틸을 하시는 이루 도루 거죠. 성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어떤 이런 그 뭐랄까 화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경향 TV에 갔다가 네. 신인규 변호사의 경북대 로스쿨 그 동료분을 만났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맞아요. 방송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 1시간 59분 얘기를 하면 신인규는 1시간 얘기를 한 사람이다. 평소에 그 기왕이면 99%보다 100%가 낫죠. 네. 순도 100%를. 저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압박축구. 오케이. 쫙 압박하면서 들어갑니다. 예, 이건 사실상 이제 빗장수비이기 때문에 네. 이태리식입니다. 이태리.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스파게티.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 설 연휴에 빨간 날에 또 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빈자리를 또 스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러줄 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은 제가 오기 전에 시방쇼를 좀 보면서 왔는데 예, 그렇죠.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네네. 이제 나가는 방송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네. 오마이에서는 날카로움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카로움과 텐션감을 추구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렸고요. 오늘 날카로운 평론 기대도 됩니까? 그 날카로움이라는 게 이제 그 말의 어떤 그 온도가 좀 날카롭다라는 거지 내용의 그래요? 날카로움은 전혀 아니고 내용은 항상 무딥니다. 내용은 좀 무딘 편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충해 주려고 저쪽에 저 맞은편에 저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실은 이게 좀 그 화합이라는 게 그렇죠. 어디 한쪽이 꼭 다 이제 똑같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해 주세요. 그냥 좀 공격적으로 얘기한다의 느낌이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어조가 해주셔야겠고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조가. 예, 그래서 이제 본격 하마평의 대가로 등극하겠습니다. 하나마나한 평론의 이제 대가로 등극-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하마평 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세요. 그렇죠. 왜냐면 흠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제가 오늘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너의 꿈은 뭐냐고 물었을 때 100세까지 시사평론계를 그렇죠. 이제 살아남는 아유, 게 좋죠. 꿈이다. 아니 그리고 내용 좋으시니까. 유튜브계 거북이에요, 거북이. 오래 사시거든요. 한숨 자고 오니까 좋은데요. 컨디션이 너무 좋지 네.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 저희가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좀 이렇게 나눠보자면 1시간 동안 5가지 카테고리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가지. 네, 알차다, 알차. 미리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준석의 대권 도전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선거 음모론 논란 관련해서, 세 번째가 개혁신당 내홍 관련해가지고 다루고요. 네 번째가 이제 조기 대선 판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0010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하고 마무리로 욕하면서 끝낼 예정입니다. 오늘이 제가 네. 지금까지 오마이 출연한 네. 그 역대 네. 프로그램 중에 메뉴가 제일 좋습니다. 메뉴가 좋다. 이게 지금 메뉴가 거의 엄마 밥상이에요. 진짜. 다 메뉴가 너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뭘 먹어도 맛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는
오늘 다룰 5가지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이준석 대권 도전인데 이준석이 2자만 들어도 신인규 대표가 한 50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4개를 갈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입니다. 그거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엄마 밥상에 올라오면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부터 그래요. 자주 가는 것부터 많이 먹을 것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갈비찜, 고급 요리부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한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갈비찜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갈비찜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는 메뉴부터 먹자 이겁니다. 네. 따끈따끈하니까. 저는 뭐 오늘 거의 저의 전공 과목이고 네. 거의 뭐 저 같은 경우는 왜 오늘 굳이 1시간만 해야 되는지 이런 날이 흔치 않거든요. 좋아요. 정말. 예. 근데 살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잘 흘러가다가 개혁신당 내홍 들어가면은 이제 신인규 대표께서는 아마 아침 방송 준비할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싸움 구경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또 그것만한 또 평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또. 아니, 분석을 하다 보면 해드리는 거니까. 분석을 날카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 요즘에 신인규 변호사가 잠을 적게 자더라도 컨디션이 풀 충전되는 기술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사실 저희가 새벽 1시까지 녹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3시간 자고 다시 만났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별이 몇 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마이는 가시면 됩니다. 갈 길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의원이 대권 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행보에 좀 나섰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보다는 15명으로 꾸려가지고 캠프를 출발시켰고 워크숍도 다녀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만 40세. 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3월 31일이 되면 만 40세가 되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헌재 일정을 보면은 2월 13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2말 3초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3월 31일이 지나가면 이준석도 출마를 해가지고 일단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상으로는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치 이렇게 3월 31일이라는 숫자가 특정이 되다 보니까 무슨 뭐 생일에 기프티콘 보내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생일이잖아요. 이게 공지가 되는 게 좀 특색이 있고 일단은 생일이 지나는 거 여부로 거의 뭐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걸 따라서 이제 대선이 한 5월 초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이제 출마를 해서 대선에서 아마 3지대,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제 1대1대1 구도를 아마 꿈꿀 겁니다. 근데 그게 꿈대로 과연 될지 민주, 국힘 그리고 본인 그렇죠. 이런 3지대 그림 아마 그 그림을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뭐 마치 뭐 40대 뭐 젊은 정치 마치 신선한 듯한 이미지를 호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젊은 정치 호소인이죠. 호소인. 절대 그 젊음의 무슨 신선함과 새로움이 있는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만큼 이게 과연 잘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워크숍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개혁신당 워크숍에는 안 갔다는 보도 있지 않았었나요? 뭐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건 또 요 캠프 워크숍. 그렇죠. 별개죠. 이거는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긴 그냥 어디 MT 한번 갔다 왔다 이런 얘기죠. 워크숍으로 표현을 한 거죠. 캠프 구성 초기 단계이니까 이제 이 15명이 이제 핵심 멤버가 돼서 앞으로의 이제 어떤 일정이나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아마 더 많은 인원들이 보충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왜 굳이 강남인가를 좀 찾아봤더니 강남에 대해서 통상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는 기존 정치권 문법과 차별화를 두겠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참 굉장히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젊은 세대와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거점 삼아 시민 접촉면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전했는데 글쎄 딱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대선 캠프를 꾸렸고 사무실을 강남에 차린 겁니다. 맞죠? 그렇죠. 이 캠프 사무실이 강남 모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특보단 쪽에서 밝힌 거죠. 이 말인즉슨 뭐 여의도에는 직장인과 젊은이가 없나요? 강남으로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그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우리 MC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젊다.
젊으니까 뭔가 여의도의 기성의 문법을 좀 깨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는 뭐 소위 말한 뭐 젊은 인구들이 뭐 많이 유동 인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강남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상징성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한 거 아닌가 싶고 또 강남에 술집이 많잖아요. 강남에도 술집도 많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회의하다가 보면은 뭐 2차로 또 술도 한 잔 잠시만요. 먹으면서 지금 그 발언은 약간 좀 저리가 있는 발언처럼 아니 느껴가지고. 팀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포석을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팀워크. 예. 아니, 회식할 때 맥주 안 먹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얼굴이 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네. 네.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는 네. 사실은 이제 차별화를 할 거라면 강남 말고 강남에 또 예, 늦게까지 번쩍번쩍해요. 강남이 그쵸. 또 근데 늦게까지.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에 지역구였던 노원구 쪽도 번쩍번쩍하거든요. 노원이 그래도 약간 좀 예. 뭐랄까 또 교육 도시고 예, 예. 또 조용한 도시이기 때문에 강남하고 분위기는 좀 다르죠. 그리고 사실. 또 네. 과거에 이제 갈비집에서 출마 네. 선언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아하. 예, 저는 이제 그런 차별화를 택할 거라면 굳이 왜 여의도 광화문이 아니고 강남이면 차라리 그냥 노원구에서 하시는 것도 낫지 않았을까 이런 그것도 생각도 아이디어 들어서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차별화 측면에서 낫지 않나요? 아니 아까 갈비찜 비유도 틀린 건 아니네요. 그 갈비집에서 출발선을 했기 출마 때문에 했었으니까. 딱히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게 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까 15명 일단 특보단을 꾸렸다 그러는데 여기 특보단 안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동훈 씨가 합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동훈 씨는 윤석열이 정치 시작할 때 대변인을 첫 번째로 맡았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인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 김건희 씨가 뭐 소위 말해 관상 뭐 안 좋고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안 하기로 했던 이제 그런 썰이 좀 나왔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동훈 논설위원이 대변인 갔다가 캠프 초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잘려버렸어요. 윤석열 캠프 때 당시 대선 때, 그러니까 대선을 뛰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뭐 대선이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질 게 뻔한데 윤석열 대통령 돕다가 당시에 이제 잘린 사람이니까 다시 그쪽 윤 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이준석 의원이 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약간의 그 샛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뭐 역량이나 뭐 능력을 제가 뭐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갈 수 있는 곳이 이준석 캠프 말고는 없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1시간 중에 59분을 윤석열이 얘기한다고 처음 공개한 사람이 그렇죠. 이 이동훈 전 대변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캠프에 머물다가 얼마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뭔가 대통령의 말 많음 이런 것들을 좀 비난하기도 했고 말 많음. 자신이 똑똑하다 착각하며 옛 지혜를 본받지 않는다. 스스로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자만하며 불과 5년 만에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등등 이제 과거에 이제 썼던 발언들을 보면 어쨌든 윤석열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캠프를 나온 이후에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반 윤석열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준석과 또 이렇게 맞닿은 뭐 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대선 때 뛰려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그렇죠. 내지는 뭐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요 셋 중에 지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여기밖에는 없다. 냉정하게. 여기 아니면 허경영이죠 뭐. 뭐 허경영 네. 제 4의 길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인물이라는 거. 그러면 이준석이 어쨌든 대권에 나간다고 지금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캠프도 차렸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준석에게 명태균 게이트에 그림자. 얼마나 어. 엮여 있느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출마 선언을 그 이제 대권 주자들 중에 누가 가장 바삐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먼저 움직였냐를 보면 사실 이준석 의원이에요. 제일 빨랐어요. 범여권 중에서 이준석 의원이고요. 민주진보계열을 포함해도 이준석 의원이 제일 빨리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정치의 계절엔 사법의 칼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사법이 흔드는 것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일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 도전을 선언했는데 감히 사법이 정치를 흔드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실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다
내가 어쨌든 대선 경선을 뛰거나 본선을 뛰게 되면 수사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린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어쨌든 이번에 캠프를 차리고 나서 또 다른 효과는 개혁신당의 분란 자체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SBS가 한 기자회견을 30분 정도 생중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 개혁신당의 내분 상황 뭐 관심이나 있게 다뤄지겠어요? 특히 언론이 다루질 않습니다. 레거시 언론이 안 다루면 개혁신당 내용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가 지금 당장 노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 그것도 조기 대선 출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시대를 연 장본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는 느낌이라고 연설을 한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아니 국격이 높아졌는데 이 내란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 내란에 대해 가지고 담 안 넘고 시끄러 임마 어떡할 겁니까? 명태균하고의 이슈에 있어가지고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린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지금 우리 박영식 앵커님 말씀하신 나름의 일부 뭐 갈등들에 대한 뭐 프레임을 바꾸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부터도 이런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까? 그 저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두드러 맞는 것도 있는 것이다. 네.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일단 개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1%예요.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죠. 이준석이 나서야 된다라는 아마 그 당 창립자로서의 뭐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을 띄우다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마음 먹는 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못 떴을 때는 또 국힘한테 장사를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에다가 자신의 값어치를 팔아먹으려면은 대선에 나가서 판을 벌려놔야 그걸 이제 인수합병을 시킬 수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복귀를 하더라도 본인이 대선을 안 나가는 상태에서는 값어치를 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선에 나가 놓으면 이제 나중에 당을 못 띄우더라도 국힘으로 복귀를 할 때 당을 파는 그 값을 높일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박영식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본인이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출마를 통해서 수사도 지연시키고 뭔가 사법적인 관심을 이제 선거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이준석 의원이 나이가 젊습니다. 네. 물론 구태 정치를 합니다만은 상당히 나이는 젊은 편이기 때문에 다음과 다다음을 생각한다면 일찍 대선을 시작해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이미 이준석 의원의 리더십은 이미 저는 국민들 상대로는 평가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연습과 훈련의 장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당내 내전도 지금 하나 정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갖다가 경영하겠냐. 어디 무슨 동장 시켜줘도 그 동도 분열이 돼서 깨질 것 같다. 동도. 그러니까 뭐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아마 좀 냉정하게 따라붙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포인트. 이거 네 가지 괜찮았죠.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아니 말씀을 해놓고 괜찮다고 물어보는 아, 것도 요즘은 이례적입니다. 피드백을 바로 피드백을 받아야 받아야 돼요. 우리 돼요. MC님의 그 평가를 정리가 받아야. 너무 깔끔해가지고 깔끔했어요.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인규 대표께서는 만약에 네. 이준석이 이제 대선 출마해가지고 어허. TV 토론회에서 만납니다. 아 저랑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준석에게 이준석 후보에게 음. 이 대선 전국에서 음. 정말 너는 해선 안 되지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질문 대표적으로 좀 저는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제 앞에 우리 박영식 앵커님 자리에 있고 네. 여기에 만약에 우리 뭐 손석희 앵커님이나 네. 뭐 다른 분, 뭐 정관용 선생님 앉아 계신다고 하면요, 네. 저는 거울이라는 소품을 갖고 갈 것 같아요. 거울. 거울. 전략. 거울 거울을 보여준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제발 좀 반성과 성찰을 해라. 그걸 하나 제가 메시지를 주고 싶고요. 돌아보면 또 하나의 메시지는 또 다른 거울은 미러링이라고 하죠. 네. 네가 한 대로 돌려받아라. 어. 요 두 가지 거울을, 이 싼 거울을 가지고 하나는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고 네. 하나는 네 죄를 알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이 싼 거울로 좀 밀어붙이는 전략 뭐 요 정도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정도 있을 것 같다. 괜찮나요? 구체적으로는 약간 네. 그 명태균 게이트를 파고 들어갈까요? 다른 후보들이?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 다른 후보들이 명태균 이슈 던질 깜도 안 될 거예요. 깜도 안 그러니까 된다. 그 정도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의 포지션은 아마 지난 대선에서의 심상정 의원 정도 내지는 심상정 의원보다 한 1, 2%더 많이 얻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마지막에 가서는 좀 끌어들이고 싶은 유인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로 국민의힘 복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과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막 이준석 의원을 가운데 놓고 막 명태균을 조지고 이런 거는 없다. 그거 이제 제가 하죠. 요 사이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에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많이 이제 쳐줄 곳은 사실 마음의 고향이었던 국민의힘 그렇죠. 쪽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이준석의 이 준석열이라고 불러도 돼요. 준석열. 출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따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이게 대선 출마 선언을 정식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강남 캠프를 차렸다라는 발표를 지금 설 연휴 딱 허리 기간에 해버렸잖아요. 요걸 제가 이제 언론사를 다녀봤던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직 기자들이 또 이걸 또 따라가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고 영상 취재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과거에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많이 했어요. 왜? 월요일부터 기사가 실리려면 일요일에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일종의 유튜브 알고리즘형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인교의 아침 저널이 쉬지 않고 이제 그 설 연휴 기간에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그렇죠. 접근성이 또 뛰어나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형 정치의 하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저는 대선 주자급의 인물로서 어떤 의제와 화두를 삼고 던져서 관심을 유도하려면 부정선거론을 토론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지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바로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토론하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흉상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애국자가 아니냐를 토론하지 않잖아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부정선거는 없는 거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정했고요. 그렇죠. 선관위가 부정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정상이 아닌 사람과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이 토론을 해서 이 이슈를 띄운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것도 어허. 역시 유튜브 알고리즘형 정치, 기회주의적 정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봐서요. 대선 주자급 인물이 되고 싶다면 이런 방식의 정치는 저는 조금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대선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은 국민 통합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좀 이렇게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001번 윤석열 피의자조차도 당시 대선 때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알턴 이까지도 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도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소위 세대 포이론, 저는 그 이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마는 2030과 6070을 합쳐서라도 한번 이겨보자라고 해서 어떤 세력 확장 전략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포용하는 정치인을 봤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안철수랑 싸우죠. 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적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손학규랑 허은하 대표랑도 싸우죠. 싸우죠. 지금은 천하용인 중에 허은하 대표랑도 싸우죠. 네. 모든 사람과는 다 분열과 배제와 뭐 증오의 이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과 가장 먼 정치인이 누구냐? 달리 물어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준석 의원을 꼽을 겁니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랑도 무지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러브레터 보내고 안철수 의원한테 영상 편지 보내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이미 본인이 과거에 쌓아놓은 업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 통합으로 갈 수가 없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본인의 전략은 자기는 그냥 중도에 있는 시민들 어떻게 좀 해봐가지고 양당이 싫은 사람들 조금 모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대선에서는 통하기가 매우 어렵다. 동탄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일부 유권자 집단을 놓고서는 성공한 실험 모델일 수는 있겠으나 전국 단위의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는 이준석 의원은 맞지도 않고 자질도 없다.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 뭐 황교안도 그렇고 강사 전한길 씨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이 등장해가지고 24일날 기자회견을 해서 앞에랑 끝 문장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준석이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인기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 정치의 길, 내부 총질의 이미지 이게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이거잖아요. 단적인 예가 뭐 안철수 대표랑 싸우고 뭐 한동훈 대표랑 싸우고 뭐 여기까지는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 그냥 정파적 이익이 다르니까 그랬겠다. 뭐 이제 와서 다시 러브콜 보내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천하용인을 만들어 놓고 허은하 대표랑과의 내전 그리고 김용태 의원하고도 이미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하고도 지금은 이제 살짝 또 거리를 거리가 두고 있죠. 있는. 그럼 이제 천하용인 중에서 이제 천인 2명 남은 건데 그 천인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선이라는 선거를. 이준석 의원의 평소에 이제 뭐랄까 다 아우르는 정치, 그러니까 물과 기름같이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큰 정치 이런 걸 통 못하는 큰 정치, 거죠. 포용하는 정치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천인 공노할 일이죠.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정치인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문제를 발굴하는 정치인이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문제 발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셔가지고 이준석 정치에 열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전형적으로 문제를 발굴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가는 곳에는 늘 시끄러워요. 아하. 근데 그 시끄러운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준석 의원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발굴하면서 이것저것 문제 제기는 잘하는 그러니까 평론가형 정치이기는 한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준석 의원이 다음 시대 정신을 담아 안고 어떤 대선 주자로 올라서기에는 저는 좀 근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러네. 저 그런 생각을 좀 뭐 해봅니다. 조금 이따가 다루려고 했습니다만은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지금 싸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콩가루죠, 콩가루. 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준석 의원이 군불은 계속됐는데 해결의 모습은 전혀 없이 좀 빠져 있는. 아 해결은 법원이 하죠 지금. 법원이 가서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익스큐즈가 있을 수 네. 있겠죠. 이준석 의원이 당내 무슨 당직이 있느냐? 어떤 당직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아니 것이지. 무슨 연구원장이래요. 아, 예, 예, 당직은 그렇습니까? 있대요. 아, 예. 당직은 있습니까? 아, 저도 그것도 그거는 몰랐네요. 정밀히 조사는 안 했는데 무슨 아. 연구원장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원장님이라 부르면 된다. 아, 원장님. 그럼 이준석 원장님께 당직이 있다 예, 치고 근데 당직. 어쨌든 지도부의 핵심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나 당내 분란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역할을 원래 하지 않아도 되죠. 뒤로 빠져 있어도 됩니다만은 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허은하 대표를 직격하거나 그렇죠. 당원 사주 소화제를 정치. 예. 당원 소화제를 언급했던 것은 이제 이준석 의원 본인이시기 때문에 네. 자신의 당, 자신이 창당하고 사실상 대주주라고 불리는 이준석 의원의 역할이 누구나 다 필요할 거라고 공감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정선거는 토론을 하는데 당내 분란은 허은하 내지는 허은하계 인사들과 토론할 이유가 없다. 이제 뒤에서 예를 들어서 천하람 원내대표라든지 이준석계 지도부에게 외주를 맡겨주고 본인은 지시만 하고 빠진다. 이제 이런 맞아요. 그림이었잖아요. 이런 것이 뭔가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정리하고 뭔가 조율하는 그런 어떤 정치의 예술 이런 걸 보여주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저희가 지금 이 주제를 30분 했다고 30분 했어요. 30분 했다고 지금 눈치를 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준석 의원이 토론 좋아하잖아요. 네. 하버드에서 토론 기술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100점 100승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인규가 토론하자 그러면은 절대 못 응하거든요. 항상 도망다니거든요. 뭐 전 존중합니다. 꼭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토론이야 뭐 주제 다정해서 갖고 와도 되죠. 근데 네. 다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당내에서 조대원 최고위원이 토론하자고 얘기해도 토론 안 해버립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본인은 전한길 강사한테 토론하자 그러고 황교안이랑. 또 거기서 또 무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토론이라는 것도 토론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론이 기능하는 것인데 이준석 의원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은 없고 토론도 하나의 기술로서 아하.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 의원은 토론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은 전한길 강사나 지금 토론할 때가 아니고 당내 반대자들 소수자들과 같이 토론해 가지고 문제를 봉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해버리면서 뒤에서 지령을 내리고 당원 소환제를 사주하면서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허은하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주 정치가 그렇다. 저는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전한길이나 황교안에게 이제 토론하자 그랬는데 황교안이 요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월 28일인데 예. 2월 14일 날 프레스센터로 와라 음.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서 하냐? 방송국에서 하자. 채널 A나 TV조선 스튜디오 내가 섭외하겠다. 여기서 토론 진행하는 거 어떻냐? 사실 문제 정말 그들에게
부정선거가 얼마나 음모론인지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장소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TV 토론을 하자는 거는 특히나 채널 A, TV조선을 골랐다는 건 그쪽 보수 세력에게 여러분 나의 모습을 좀 알리고 TV를 통해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거의 종교적 신념 내지는 거의 뭐 아주 왜곡된 자기 확신에 근거한 아주 잘못된 이론인데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거든요. 네. 만약에 토론을 통해서 부정선거론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오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에도 부정선거로 많이 성장해 왔고 지금에 와서도 부정선거로 토론하자 이걸 가지고서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한다면은 얼마나 본인이 무능한 정치인인지를 저는 자인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하고 다니잖아요. 좀 철이 없게. 네. 그 이유는 본인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시선을 돌리고 다른 쪽으로 이슈를 좀 확산시키기 위한 발버둥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을 갖는 너무 거죠. 이제 이준석 이야기를 떠난 옆쪽 별개로 네. 전한길 씨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토론 지금 저희 주제에 전한길 씨는 지금 부정선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바로 드러난다.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선관위를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선관위에 있는 28년차 공무원도 전한길 강사한테 선관위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토론까지 해서. 제가 네. 요거 사담인데 예. 전한길 씨가 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지 영상을 한번 봤어요. 되게 짧게 올려놨더라고요. 예. 거의 400만 다 됩니다. 영상 조회수가.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이거 수개표 안 하는 거 진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 수개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조차 알고 그러는 건지 그냥 진짜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난 답답하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정광훈하고 손잡으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 뿌리를 우리가 보자면은 탄핵 무효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무효 운동이 변질돼서 이제 선거 부정까지 부정선거론까지 온 것인데 이게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게 이건 거의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지금 부정선거론에 깊숙하게 전광훈식의 기독교가 개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기독교적 믿음의 근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 자유가 있는데 그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을 제가 토론을 해가지고 아 종교를 바꿔낼 수 있다. 그 믿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종교를 어떻게 바꿔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문화와 상당히 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 이걸 가지고 토론으로 해결하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제가 제시한 해결책은 뭐냐? 일반 국민들이 지금 부정선거론에 악영향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가 조금 더 합리와 이성을 가진 국민들을 상대로 조금 더 투명하게 본인들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더 설명과 해명을 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식이지 이미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론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더 뜰 수 있는 그런 땔감을 갖다 주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다. 그렇게 라고 보십니까? 봐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지금 분열의 초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제일교회파 여기가 이제 광화문파고요. 그러니까 전광훈파라 보이고 세계로교회 여기가 이제 여의도파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파에 전한길 선생님이 등장한 거예요. 아 정광훈파가 아니라. 그렇죠. 어허. 이제 그 극우 아스팔트 세력은 두 가지의 파가 있는 근데 겁니다. 기독교 베이스는 똑같고 둘 다 기독교는 맞고. 극우 기독교 베이스는 네. 동일하고요. 근데 사랑제일교회파는 전광훈 더하기 신혜식 더하기 저 젊은 배인규 이제 이런 극우 유튜버들과 결탁해서 극우 유니버스를 자신들만의 세계를 이미 형성을 해놨어요. 오, 네네. 근데 재밌다.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다 구치소에 가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빈 공간을 누군가 먹어야 되죠. 근데 그동안 세계로교회라는 곳과 뭐 에스더 복음 선교회 이런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이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쪽에 사랑제일교회파 즉
대한문 뭐 광화문파가 무너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극우 세력을 내가 먹겠다라는 일념의 어떤 유니버스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계관이 여기를 먹게 되면 거기에 스피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세계를 교회 쪽이 유튜버가 약해요. 제가 보니까 에스더 기도회라든지 뭐 혹은 뭐 세계를 교회 유튜버라든지 좀 처음 내지는 뭐 들어보네. 금란 교회라든지 네. 등등등 이쪽 유튜버 약하기 때문에 전한길 선생님이 와서 이들의 스피커가 되어주면 마치 뭔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형 빅 스피커를 얻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한길 선생님이 여기서 메가스터디 이제 손절하고 메가스터디가 전한길을 손절하고 역사 강의 그만하고 정치계로 입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스토리가 좀 달라집니다. 고향이 경북 경산인데요, 대구 경산인데 이쪽에 지금 조지현이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어요. 행정관 출신이죠.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고 추경호의 그림자고 오. 사실상 근두운 타고 내려와가지고 요. 최경환 제끼고 당선된 분인데 대구 지역 사회에선 그리 인지도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전한길 씨가 여기 깃발을 꽂는다. 어. 한 3년 동안 열심히 정치를 해서 그러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지금 조짐이 보인다. 그럼 유튜브 조회수가 얘기를 해줘요. 그날 한 달 반 동안 올라왔던 꽃보다 전한길 채널의 조회수를 보면 무려 동영상의 7개의 동영상이 1,100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와. 2020년 9월에 이 채널을 처음 만들었는데 5년 동안 50만을 쌓았는데 불과 2달 만에 50만을 또 쌓아서 지금 100만 구독자가 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전한길은 극우 유튜버로 변신을 해도 나쁜 장사가 될 게 없어요. 극우 유튜버를 해도 되고 정치를 해도 됩니다. 극우 기독교 세력을 다시 재편해도 되고요. 그건 전한길의 손에 달려 있다. 아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전한길과 정광훈이 뭐 싸우든지 말든지 뭐 관심도 별로 없고 정말 네. 나라에 해로운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합리화 이성과 우리 공화국의 시민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세력들이 진영과 어떤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좀 뛰어넘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는 좀 스크럼을 짜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같이 협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더 극단으로 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 재앙이고 불행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전한길과 정광훈이 더 싸워주길 바라고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정상적으로 이 공화국의 시민됨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저는 그 길에 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사실 앞장서야 이 됩니다. 전한길 씨가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 반박해도 안 들어요. 그 의지를 의미가 확 없어. 꺾이게 했던 가장 큰 계기가 그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요 드립을 쳤어요. 거기서 내가 이건 이거 안 돼. 반박의 그러니까 가치가 고쳐서 없다. 못 씁니다. 이거는 의원 반박- 아니라 요원이다. 이거 못 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못 고쳐요. 이거 그러니까 맞더라고. 고치려고 자꾸 토론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토론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정치 세력화와 이런 확장성이 필요하다면은 민주 시민의 공화국성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그쪽 상대로 그 부정선거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상대로 토론하는 것은 전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준석 의원 방식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전한기 씨 얘기를 좀 쭉 해봤고 그리고 아까 채팅으로 네. 이준석은 무시가 답이다. 이준석 얘기 좀 그만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설 연휴니까 네. 적극 반영해가지고 이준석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또 바뀌니까 좀 바뀝니다. 또 프레시하네요. 조금 크게 가잖아요. 크게 가네. 당 차원으로 갑니다. 당으로 갑니다. 네. 다른 주제죠. 정당 민주주의가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아니 요거는 뭐 짧게만 다뤄볼게요. 지금 짧게. 짧게만. 개혁신당에서는 결국에 당원 소원 투표를 해가지고 허은하 대표가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의결까지 하고. 근데 허은하 대표는 당원 소환 투표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법원에 당원 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고요. 무효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란다. 이준석이랑 천하람 원내대표를 공수처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요거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준석 의원이 당내 다수파에 의해서 쫓겨날 때 그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의 손을 들어준 곳이 서울 남부지법. 당시 이제 황장수 부장판사가 1심에서 승리를 안겨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물론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또 바꾸는 바람에 그 가처분은 이준석 의원이 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기고 이제 한 번은 진 것인데 그 한 번 이겼을 때의 판결문을 보면요. 절차적인 민주주의 내지는 정당 민주주의라는 그 헌법의 가치가 가지는 내용들 이게 정당 안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서 제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가처분 결정문의 논리거든요. 그럼 당시에도 생각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윤석열이 사당화를 하면서 야 이준석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쫓아낼래? 윤리위로 쫓아내겠습니다. 네. 윤리위로 막 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당 대표를 축출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축출을 시키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아니 당 대표를 윤리위를 동원해서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이준석 의원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윤리위를 통한 건 아닙니다만은 허은하 대표를 사당화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김철근 총장을 원대복귀 안 시킨다. 김철근 총장을 유임 안 시킨다라는 이유만으로 허은하 대표를 지금 자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결국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고 당원 소환제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원 소환제는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법의 공백 그 문제인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당원 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를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민소환법을 준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주민소환법? 주민소환 법률을 준용해서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당원 당규에 규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의 규정을 어긴 것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을 한다고 하면 허은하 대표 쪽에서 상당히 좀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막 불법적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원 소환제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K보팅 시스템을 못 쓰게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사설 업체에다가 당원 명부를 넘겨줘가지고 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럼 당원 명부를 사설 업체에다가 넘겨준 부분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같이 뭐 그런 건너왔더라고요. 문제들이 지금 네. 등등등 쌓여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중앙선관이라는 우리 헌법기관에서 선거를 이제 통하하는 우리 기관에서 맨 처음에 천하람 지도부의 직인이 가서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한테 등록된 직인은 허은하 직인이지 대표니까. 천하람 직인이 아니야. 당대표를 변경하고 와. 당원 소환제가 맞고 틀리다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건 허은하 대표 직인이거든. 그래서 지금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절차를 따져보는 것이 이제 결국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결론이 좀 빨리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아마 뭐 이제 2월 초에는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신문기일 지나면 바로 나오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 대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뭐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과 뜻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 대표는 당의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탄핵을 하려면은 내란 정도 내지는 명태균 이슈로 여러 가지 불법적 사실들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국회가 의결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해야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건 또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천하람 원내대표한테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축출 국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원들의 다수가 원한다. 이준석 나가라. 그걸 가장 주된 논거로 삼았어요. 당원의 절대 다수가 이준석을 비토한다. 그럼 나가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못 나가 이러면서 소송까지 한 거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원의 이준석 의원을 따르는 절대 당원의 다수들이 허은하 대표 나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지금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 나가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허은하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만나서 대화하고 뜻을 맞춰가고 뭔가 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뭔가 좀 당무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잘러 딱 지령 내려가지고 당원 소환제로 우르르 탕탕 정리해버린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분이 법률가고 김앤장에서 변호사까지 했고 굉장히 우수한 자원입니다. 김앤장에 있었어요? 짧게 있었던 걸 알고 짧게, 있어요. 네. 근데 우수한 자원인데 근데 법적 검토까지 안 하면서 이렇게 할 일은 없고 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도 부실한 검토를 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뒷감당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전 상당히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두 이게. 가지로 좀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허은하 지도부 측에서는 일단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법적 소송까지 갔으니까 지금 구청장 선거 재보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아 개혁신당에서 네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오민시. 예. 오민시. 개혁신당 지금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이제 김용남 의원이고요. 이제 공관위가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천하람계 쪽에서는 이제 이런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계 의원 이제 지도부는 일단 당 차원에서 조기 전당대회도 한번 노려볼 법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만약 조기 전당대회를 개혁신당 내부에서 치르면 그냥 갑자기 지도부가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정식 전당대회를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이 절차를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뒤집기가 좀 부담스럽게 만들 그런 전략까지도 아마 내다보지 않을까 싶다는 게 뭐 저희 이제 전망이긴 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 상황이. 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허은하 대표는 설 선물로 일부 당직자들한테 사비로 한우를 또 보냈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아, 사비로. 선물.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일단 0010 메시지로 먼저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요? 아니면 조기 대선 이슈를 먼저 터치해 볼까요? 뭐 조기 대선도 괜찮고. 조기 네, 대선 이제 먼저 또 터치해볼까요? 예. 명절엔 또 조기죠. 죄송합니다. 조기 맛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밥 한 공기 뚝딱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단은 우리가 0010 메시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메시지. 아니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가볍게 우리 신인규 대표께서 변호사시니까 네. 요런 누가 이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박성경? 박선경.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약간 미담처럼 해서 올렸는데 윤석열이 변호사 접견할 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변호사들은 컵라면을 먹고 윤석열이 1인 식사가 제공됐는데 윤석열이 식판에 나온 국과 밥을 3등분 한 뒤에 같이 먹자고 덜어주셨다. 뭐 요런 글을 올렸더라고. 한 잔해가 아니라 한 밥해 이러면서 준 거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점심 시간이면은 네. 그 밥 먹으면서도 시간 되면은 그냥 식판에다가 밥 갖다 주면서 변호사 접견이 그대로 되는 건지. 아니,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점심 시간을 피해서 접견을 미리 잡고 가기 때문에 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병원도 점심 시간에는 가면 치료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도행정도 그 미리미리 접견을 할 때 시간을 맞춰서 갑니다. 점심 시간에는 접견이 안 되고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해주고 그러니까 막 그 머리 헤어도 해주고 음. 온갖 특혜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얼마만큼 법무부에서 교도행정 차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 이걸 부여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겠어요. 어디까지 협의했는지가 아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박성경 씨입니까? 네. 이분이 지금 전해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실관계부터 한번 요건 좀 확정을 좀 해봐야 된다. 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특혜까지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게 해줬다고 하면은요, 이거 교도본부장 이거 혼내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혼내야 됩니다. 이거는 공정한 측면이 없는 거잖아요. 특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 두 분이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요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미담 드립이라고 보는데 글의 목적성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분이다. 심지어 먹을 걸 나눴다라는 거는 지금 콩한 쪽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먹을 건 너무 소중하거든요. 콩한 쪽도 이 지금 나눈다는 인생의 얘기가 전부인데 되거든요. 먹을 게.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무상급식을 나눠 먹겠다는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무상 기부죠, 무상 기부. 예, 무상급식을 나눠 먹는 이 정말 하야 같은 우리 뭐랄까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이제 미담 드립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컵라면을 갖고 갔다. 네. 요거 문제가 될 수 있죠. 아까 그거 이제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물품 반입이 허용이 안 되는데 음식물이나 물품 반입이 허용이 안 되는데 변호사가 컵라면을 갖고 갔다. 그리고 물을 어디서 받아요? 아니, 물을 끓여서. 아니 근데 이제 그 대목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뜨거운 물을. 저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뭐예요? 자, 밥을 3등분 하는 거 요거 가능합니다. 네. 아니 국을 어떻게 3등분 할 수 있죠? 제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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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됩니까? 아니, 3등분이. 제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식판에 나온 국을요.
밥을 3등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 컵라면을 가져갔다 손치더라도 밥을 말아 먹으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식판에 있는 국을 3등분 한다는 거는 안 그래도 수저가 모자랄 텐데 그만 그 내 수저를 쓰시오하고 입에 넣어주고 막 뒤적뒤적 막 쑤셔 넣고 했던 거를 두부 넣어주고 이거 내가 또 빨아먹고 또 써먹고 수저 하나 가지고 논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구치소 식사에 식판에 국을 3등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예리하긴 한데 네. 근데 못할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물도 3등분으로 어떻게든 뭐 나눌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근데 저는 예리하다. 예리. 요거 짚은 처음 봤습니다. 오마이 대단합니다. 단독, 오마이 최초. 예, 오마이 단독으로 해주세요. 지금 다들 채팅으로도 막 그러네 이러면서 누구는 손바닥으로 그러면 이렇게 받아서 먹었냐. 그러니까. 분석이 지금 다양하게 올라오거든요. 아니 그 컵라면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접어가지고 컵라면처럼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국물 나눠줬을 수도 네이버에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제 구치소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이제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스댕 숟가락이나 이런 거 네. 못 씁니다. 그렇죠. 어떤 숟가락을 쓰지 한번 보세요. 그 애기 발기할 것 같은 그 이제 저희 뭐야 그 이런 이제 작은 작달만큼 그런 그 숟가락으로 소세지 찍어 먹는 숟가락 소세지 있어요. 찍어 먹는 그런 숟가락으로 그걸 국을 3등분해서 나눈다는 거는 요거 아주 날카로웠어요. 이거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국이 너무 맛있으면 이거 나눌 수 있는 거 아,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전 나눌 수 있는데요. 있다고 보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지으시죠? 아니 박성경 씨가 일단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물론 검증을 해봐야죠.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제 지인들이 교정 당국에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요 대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오. 요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떨어질 거라는 근데 사실 얘기가. 국을 나누긴 힘든 건 사실이죠. 네. 나눌 수는 있는데 매우 어렵다. 국물 나누기. 아니 그리고 국을 나누어 먹으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국- 구치소에 있는 국을 떠줄 때 따뜻한 거 줍니까 미지근한 거 줍니까? 따뜻한 국 주지 않겠어요? 네. 근데 따뜻한 국을 어떻게 논아 먹? 따뜻하게 먹으면 좋겠는데 다 식은 그렇죠. 걸 나눠 아니, 먹고. 대통령님이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또 나누려고. 요거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나왔던 미담식의 여러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거고 지금 JTBC 보도를 보면은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윤석열이 김건희를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관절을 떠나온 이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는데 걱정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측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굉장히 뭔가 그 극우들 쪽을 자극하기 위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담 드립, 미담 드립. 드립의 똑같은 갈래인 거죠. 역시 자신의 아내를 걱정하는 따뜻한 남편, 따뜻한 사람, 따뜻한 인간 윤석열에 대한 지금 사실 윤석열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여론전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뭐 윤석열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 재판이나 탄핵 심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이 마땅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우 보수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소위 떡밥이나 땔감을 상시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또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뭐 밥도 나눠 먹고 뭐 국은 안 나눠 먹겠지만 어쨌든 조기도 나눠 먹고 갈비도 나눠 먹고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외로울까? 근데 그 외로운 상황마저서도 아내를 걱정한다. 이 드립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소위 미담이고 인간 윤석열을 포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2대1리에서는 기사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네요. 아내 걱정된다던 윤, 김건희 구치소 면회 안 올 듯. 네, 요건 또 확고하게 채널 A에서도 보도를 했었고, 안 온다고. 김건희는 안 갈 것 같아. 한 번 정도는 갈 법도 하지 안 않나요? 갈것 남편이면 또. 근데 아마 이제 갈 그 것 설 같아요. 연휴에는 가족도 아마 네. 그 접견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뭐 한 번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가겠죠. 네. 아마 가긴 갈 텐데 변호사들이나 변호인들 제외하고는 못 간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실제 김건희 씨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언론의 취재가 또 붙어야 되고 영상이 공개되는 거에 대한 일정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기사 말미에 보면 이 두 부부가요,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 건강 이상설이 나옵니다. 과거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잖아요. 윤석열도 병원 들렸고. 윤석열 안과 질환 있다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당뇨설 뭐 여러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누출된 경우 뭐 이런 정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김건희 쪽도요. 아마 올해 안에 저는 올해 안에 김건희 씨의 신변에 아마 뭐 거친 문제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아마 동일한
구치소 그러니까 형사 사법 절차. 아 사법 절차에 따라. 그렇죠. 사법 절차에 따라서 구치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 전에 뭔가 좀 밑밥을 까는 움직임 아니겠느냐. 아. 김건희도 몸이 좋지 않다라는 그 내용이 그 채널A 보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아마 당분간 만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아니 보죠. 근데 저는 요런 멘트들이 뭐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아니 뭐 당연히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고 하면 자기 배우자 건강 걱정 안 되겠습니까? 뭐 안부도 걱정되고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약간 동정심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흘린다라는 게 좀 비판의 그러니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뭐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몸 아픕니다 사실은 병원 많이 다녀요. 그렇죠. 아니 뭐 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뭐 고장 나고 하면은 또 병원 가서 약 타 먹고 다 치료 받는 거죠. 근데 그럼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 가지고 이거 동정심 유발하려는 전략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거는 다 병원 다녀 다 맞아. 지금 아니 제가 다니는 병원도 가보잖아요. 수두룩 빽빽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조용히 치료하시고 또 교도 행정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면 되는 거지. 맞아. 뭐 이거 아픈 거 가지고 맨날 그 동정심 유발하는 것인지 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볼 이제 때는. 둘 다 저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의 말씀의 다 목적은 아파요, 다 지금. 다 아프고요. 다 지병이 있고요. 네. 다 다녀요. 질환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유독 어떤 건강 정보가 이제 언론에 디테일하게 좀 노출되는 것은 그쪽에 흘린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지병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이 공개 다 됐죠. 네. 전 통풍 있습니다. 통풍 있고요. 예. 저는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 높고요. 저는 내란성 고혈압입니다. 아 내란성. 내란성 고혈압과 내란성 수면 장애를 그렇죠. 앓고 있었고요. 내란성 불안 장애도 있었는데 최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일단 불안 장애와 수면 장애는 좀 이제 좀 나아진 것 같고요. 네, 다만 혈압이 낮지 않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통풍은 내란 전부터 있었고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지병이고요. 그런데 이겨내고 지금 방송. 아 요거는 제가 윤석열 그 0010한테 덮어씌우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질병이고 전 사실 내란 이후에는 소화불량, 소화가 안 돼가지고 최근에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구속 기소 딱 썼을 때부터 소화가 잘 돼. 아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원해. 소화가 이거는 잘 이제 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곽수산 씨께서 그렇게 질문 던질 수 있죠. 네. 김건희, 윤석열 씨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지병 공개합시다 이러면 이제 그 두 분은 그걸 거예요. 계엄성 뭐 소화장애, 계엄성 몸살, 계엄성 황반변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건강 정보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그러니까 알 이거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좀 장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안 궁금해. 너 아프냐? 나도 네. 아프다. 다 그 아파. 윤석열 메시지 관련해서 요걸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낸 메시지 중에 청년들한테도 메시지를 냈어요. 뭐 꿈을 키워야 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남성년대 있지 않습니까? 배인규가 운영하는 거기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극우 세력들도 약간 분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배인규의 주장에 따르면은 국힘 비대위 갤러리 커뮤니티죠. 여기를 중심으로 신혜식과 자신인 배인규 주기가 이어졌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혹시 내용 아니 뭐 자꾸 신혜식하고 배인규 합쳐가지고 신인규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거 좀 불쾌합니다. 저 억울한데요? 진짜 신인규는 저예요 저. 신인규. 아 저도 신혜식하고 배인규 합쳐버려 자꾸. 아 저도 오늘 물레동에서 아 인규 형님 진짜 좋은 분이죠 이 얘기했다가 곽수산 어떻게 배인규랑 구독 취소 들어옵니다. 막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오해 얼마나 받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꾸 연관해서 보지 마시고. 네. 근데 아무튼 뭐 자꾸 이렇게 또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모습인데 저는요 이번에 이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런 레디컬 세력들의 민낯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뭐 신혜식, 뭐 배인규 등등등해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그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전 이분들 이제 공개 활동 그만하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 받을 시간이고 수사 받게 되면 아마 굉장히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하나 끝낸다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옆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까지도 정리가 돼야 끝난다.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론전일 수도 있고요. 마무리한 차원에서 신인규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신인규의 신혜식 씨는
집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줄 알았는데 주말 집회는 하겠다. 주말은 하겠다. 주말 집회만 주말반이네.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주말반. 네, 주말반이죠. 네. 배인규 씨는 이제 모든 집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어. 선언을 해버린 상황인데 두 사람이 받고 있는 일종의 혐의는 이제 실제로 이 극우 유튜버들 다수를 선전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교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들. 혹은 배인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영상을 남겼습니다만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그런 방식의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인규 신해식 죄송합니다 배인규 이쪽 안 상황도 됩니다. 불쾌합니다. 네. 저는. 주시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신인규는 신인균과 다릅니다. 신인균의 국방 TV도 역시 좀 그쪽 계열 유튜브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신인규는 국방 전문가 과거에 활동했던 그렇죠. 분인데 지금 이제 극 보수 유튜브를 하고 있죠. 신인규는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TV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접니다. 예, 신인규의 시대정신 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꾸 이름 때문에 손해 많이 보네 진짜. 야, 그 국힘에서 윤석열 언제 손절하나 요 타이밍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언제쯤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손절을 못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을 탄핵이 손절할 되더라도? 그러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 타이밍을 재고 있을 텐데 저는 일단 파면 결정이 나면 헌재를 부정할 겁니다. 헌재를 부정하는 걸로 또 재미를 볼 거예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위시한 이른바 맹륜들은 절대로 윤석열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끝내 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가장 마지막에 놓을 사람들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요. 네. 일단 헌재의 파면을 부정할 단계에 일단 첫 스텝은 밟아갈 것 같고 두 번째 스텝은 언젠가 그 손절 타이밍을 재겠지만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거의 분당에 가까운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힘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특히 이제 설 연휴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실 텐데요. 네.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김문수입니다. 지금 결과치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과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있고 지금 여권 주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김문수로는 대선 양자 대결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끊어내는가. 윤석열에 대한 손절을 동의어로 보수 아스팔트 세력을 손절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현재 자신들이 대선 때 얻을 표가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 타이밍이 아주 늦어질 거라서요. 요거를 두고 합리적인 쪽은 아마 이분들과의 갈등을 한번 대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당에 가까운 갈등을 벌이고 나서 아마 손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저는 전망하는데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결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윤석열 파면이 나오면요. 지금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저는 바로 손절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와 주류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의 권영세, 권성동이 저는 당의 주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주류라는 것은 전광훈을 위시한 소위 말하는 강성당원들이 주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김민정 같은 맹륜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저 집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44명이 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면이 나오면 왜 권성동, 권영세는 손절을 하느냐? 바로 대선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일 만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는 손절을 안 하고서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파면 이전에 손절하는 건 너무 빠르고 파면이 나오는 순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동시에 윤상현을 위시한 소위 친윤 세력들, 맹윤 세력들은 그 주류들은 아마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격적인 반응. 그러면서 향후 경선을 관리할 때 요 부분, 요 주류들의 행동이 상당히 저는 위험적인 지점일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아마 중도 확장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 흐름에 아마 이 윤상현을 위시한 정광훈 세력들의 이 주류들이 어마어마한 발목 잡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를 진지하게 시작할 그럼요. 거고요. 진짜요? 동시에 주류는 뭐 어쨌든 간에 판은 짜겠지만은 이게 또 오세훈이나 한동훈과 같은 당내 당원들의 또 소위 말하는 지지를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탄핵 찬성파들. 네. 이 두 세력이 일대 결전을 아마 좀 당내에서 경선을 앞두고 하지 않을까 싶고 그 타이밍에 저는 명태균 황금폰도 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황금폰이 나와야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나 또 연루된 사람들 홍준표 이런 사람들 연루돼 있기 이준석도. 때문에 이준석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김문수나 한동훈 쪽에서는 아마 명태균 황금폰을 좀 활용할 활용할 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아. 이제 신은규 변호사님의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석에 99.9%다 동의하고요. 네. 다만 0.1%는 이 흐름이 극우 뇌피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극우인 것처럼 일체 동기화 시키지 않으면 네. 분석이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한길 리서치에서요. 1월 중순에 했던 1월 11일부터 12일에 1,006명 18세 이상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나온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을 당원 투표로 전체 지지율을 여론조사로 환산해서 역대 보수 정당의 경선룰 4가지를 다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당식 나눠 가지고 5대5 경선룰, 7대3 경선룰, 8대2 경선룰, 100대 빵 경선룰 네. 이런 걸 다 적용해 봤어요. 네. 그래서 환산해 봤거든요. 네. 1등이 누군지 아세요? 국힘 내부에서 예. 김문수가 나와요. 4개 다. 그러니까 이 룰 비율을 당신 100을 하든 민심 5를 하든 다 무조건 김문수가 1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소위 강성 지지층들이 이런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을 오랜 기간, 장기간 가져갈 수가 있고 이거를 지금 핸들링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은 법이라서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는 탈당 제한이나 출당이나 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해서 윤석열을 손절했을 때 이미 그때는 많이 늦은 시기라서 김문수가 이미 대선 주자가 돼 있을 것이다. 야. 이런 이거는 생각도 제가 진짜. 하나만 더 설명을 보태자면 국민의힘이 자정작용을 잃어버렸거든요. 뭐 언제부터 잃어버렸냐? 그럼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윤석열의 뭐 체리 따봉 때부터 자정 능력을 잃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정상적인 정치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하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이름을 한번 대주십시오.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자생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다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이 강성 지지층들이 사실 당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영세나 권성동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서로 양대 세력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일대 결전을 벌리잖아요. 그 싸움 말릴 힘도 없어요. 맞아요. 아니 지도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윤상현을 위시해가지고 의원들 44명이 관저 시위 가가지고 정광훈하고 다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형국 속에서 누가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내본 사람이 내보지 정상적인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부터 갑자기 무슨 지지세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이미 종말, 제가 보수의 종말 책도 썼습니다마는 이 종말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그 종말이 정말 현실화되면서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가요. 이 국면을 저는 정리할 능력도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광훈 손절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의 지지율이 옛날처럼 뭐 1, 2% 나올 때는 당연히 뭉개고 갈 수가 있죠. 지금은 막 13%, 15%, 막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날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네. 전 정리 못한다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조금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 김문수를 쳐보니까 네. 그 디지털 조선 TV 뭐 이런 데서는 썸네일이 이겁니다. 김문수 지지율 왜 높냐고요? 딱 5분만 보면 압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당만 모르는 이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2030이 새로운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아, 김문수의 인사청문회 때 그 싸우는 모습에 아마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1등이 나온 누가요? 것이다. 그거를 2030 누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요? 저도 갓 30대 졸업했는데 누가 그렇다는 거죠? 와,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시네. 우기면 다 되는 세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겠죠, 나름대로는. 주장이 좀 신박하네요. 아, 재밌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김문수 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김문수로 선거 갔으면 좋겠어요, 저 진심으로. 차라리 김문수 나오면 네, 저는 국민들이 표로 평가해 주겠죠. 예, 이건 저는 나왔으면 이제 좋겠어 정말. 사실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 선거는 이 조기 대선은요 결국 누가 내란 세력이고 누가 내란을 막은 세력인지에 대한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야 좀 선명해지거든요. 누가 내란 세력이냐, 누가 내란 잔당이냐, 누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냐.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막은 세력이다. 당신 정당에 나온 후보는
과연 어떤 입장이냐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요구를 해버리면 저는 합리적인 보수가 국민의힘 안에서 움트거나 보수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민주당의 선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김문수로 가는 순간 민주당에 서는 거는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바꿔 얘기하면 이미 극단의 세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줍지 않게 또 분칠하고 연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질대로 가시죠. 그냥 그 내란 DNA가 있고 김문수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문수로 좀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이 이제 불복해서 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예. 이 말인즉슨 국민의힘이 경선이 시작이 되면요,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다 들이댈 거예요. 그럼 거기서 김문수가 당선되잖아요. 그럼 유승민, 오세훈 이런 사람들 나가서 당도 못 만듭니다. 출마가 불가능해요. 무소속 출마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 아, 요거 기대됩니다. 아, 단일화. 김문수와 이준석이 예, 다르다. 둘이 손잡고 이렇게 한번 이런 것까지. 아니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어질어질하다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전 이번에 차제에 네. 그냥 말끔하게 그냥 국민적 여론으로 국민적 민심으로 화끈하게 정리를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러니까 김문수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요즘에 뭐 이기는 조사 많이 나온다면서요? 아, 많이 나옵니다. 많이 고무돼 있던데요? 그렇죠. 고모수 좀 갖고 올까요? 와, 고무돼.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하죠. 아니 왜 어질어질하냐면 정신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시간 많이 지났어요. 말도 안 돼. 근데 마무리 멘트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어질어질하냐면 그 조롱의 대상인 나 도지사인데 예. 그 이름이 누구요? 뭐요? 그 이름이 뭐요? 김문수가 관등 쓰면 돼봐요. 와 내 이름이 뭐요? 이름이 뭐요? 내 김문수인데. 저 벌건 검찰청, 저 벌건 윤석열 당시 검찰청 그러니까 빨갱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김문수가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은 지금 현재 저 국힘에서 대선 주자 1등으로 나온다는 게 예. 처참함. 근데 어떻게 저거는 보면 뻥 처참해. 아닙니다. 저건 뻥 아닌 게 와. 저에게도 많은 보수 어르신들이 지금도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저를 걱정하시면서 지금 보수의 대세는 김문수다. 김문수와 함께해야 되네. 저한테 막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아. 그래서 제가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저한테 설득하셔가지고. 근데 맞아요. 그게 정말 여론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김문수로 확정 지으시죠. 네. 화끈하게 가시죠. 내란 DNA로. 뭘 또 여기서 분칠합니까? 아 작가님이 너무 이거 중요한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 예. 국회에서 이번에 청문회 때였나요? 일제 시대 때 국적은 일본이다. 아, 그렇죠. 그 얘기 정말 망언. 희대의 아, 망언 나왔었죠. 망원 제조기.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의 국적이 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뭐냐? 우리가 국권 침탈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일제 시대 우리 선조, 우리 고조, 증조 할아버지들의 이 국적이 뭐냐? 일본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지러워. 일본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귀여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그려볼 때 사실 유승민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오면 이 당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김문수가 나오는 게 어울립니까? 사실 전자겠죠. 사실 김문수가 나오는 게 김문수가 아니야, 나오는 야. 게 어울려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어울리는 게. 그러니까 어울리는 지금까지 걸로. 한 행동들을 보면은 갑자기 국민의힘이 유승민이나 오세훈을 대선 주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전 또 한 번의 분칠이라고 봐요. 저 좀 그죠. 아니 가면 쓰는 지금까지도 거죠. 반국가 세력 얘기해 오고 윤석열식의 정치를 떠올려 보면 김문수가 자연스럽다니까 어울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울리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어울리세요 그냥 그대로 갑시다. 심판 좀 확실히 하게 네. 한 20% 나오겠죠. 25% 정도. 김문수 그대로 가라. 저는 그게 더 솔직한 정치고 그게 책임 정치라고 봐요. 이제 와가지고 또 분칠해가지고 뭐 유승민 대표 앞세워가지고 뭐 합리적인 보수가 어땠고 저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동훈 받아줄 가능성은 없고. 한동훈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리가 한동훈은 없어. 지금 떠오르는 배신자로 이미 규정이 끝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그쵸. 보수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특히 PK 이쪽 여론조사를 보면 영남 민심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게 이제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배신자. 근데 그 심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배신자는 홍준표 용서할 수 시장이 없거든요. 제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배신자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 일단 돌려보면 대선 경선을 통과할 비율도 한동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남 민심이 그렇고요. 실제 대선을 가더라도 대선 주자로서 지지하는 것도 영남 민심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이건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이펙트와 아주 비슷한 그런 배신자 효과를 한동훈 대표가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선 경선을 통과할 수는 있는 것이냐 이게 가장 지금 숙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가거나 뭔가 윤석열에게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언급이 나와야만 뭔가 이 당심이 움직일 텐데
아니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를 했던 사람이고 사실상 이 당내 주요 지지층에게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한동훈은 배신자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재기가 가능할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동훈이 그쪽에서 배신자로 찍혀 있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한동훈 이번 내란 사태에서 당 대표 시절 말 몇 번 바뀐 거 보셨죠? 그럼요. 아니, 그 예. 한덕수랑 손잡고 권력 네. 찬탈하려고 네, 했잖아요. 그쵸. 안 됩니다.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 네. 하얀 백지에다가 맞아. 그 기자회견 하던 거 기억나죠? 두 개 야. 나가지고 네. 당 로고도 못 쓰고 저희 총리와 제가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너 뭔데? 너 뭔데? 네가 너 뭔데? 뭔데 어떻게? 아니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 국민의힘의 경선이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이 김문수 이펙트가 어떻게 작동을 할지 내지는 김문수가 안 되더라도 오세훈이 되더라도 뭐 유승민이 누구가 되더라도 과연 이 전광훈 일파들이 거기에 협조를 할까? 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탄핵 운동 할 거거든. 탄핵 모의 그렇지.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거 대선 치르면서 완전히 콩가루가 될 건데 어떤 식의 콩가루가 돼서 인절미를 먹게 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도부에선 공식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탈당, 출당 이제 이런 뭐 요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쭉 얘기를 갈 하기 것이다. 전에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지도부에서 곧바로 그걸 수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맹윤이나 친윤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을 손절하는 타이밍에 시간이 점점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국민의힘 조기 대선 경선 분위기가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그때 사자구도의 그 토론회가 정말 개꿀잼 아니었습니까? 나경원 아, 진짜 정말. 동공이 흔들렸다. 예. 저만 나의원님? 빼달라고 예. 그러셨습니까? 나의원님? 저한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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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저한테 있나요, 그러셨잖아요. 나의원님? 나의원님? 이게 재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기요? 저기요. 제가요? 나의원님? 제가요? 눈을 꼭 그렇게 감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실눈을 떠야 되나요? 저는 모든 성대모사가 실눈을 좀 뜨면은 잘 느낌이 오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때 나 후보님을 거론했던 그 재밌었던 개꿀잼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들부들했죠 이 나경원. 조기 대선 경선의 이 토론회는 다양한 주자들이 나와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아니 그래서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요 얘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경선이 다이나믹하면서 굉장히 그럼요. 관심을 많이 끌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저는 관심도 좋은 관심일 때 그게 좋은 거지 무슨 난장판 아직 개혁신당 난장판 싸우고 있잖아요. 그 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니 관심도는 올라가고 트래픽은 빨리지만은 그게 무슨 긍정적 지지도로 연결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난장판 싸움이 예견돼 있는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의 무슨 건강한 어떤 발전적 지지로 연결이 될까? 전 전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니, 저는 뭐 정치 라이브 제작진은 그걸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급을 이제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죠. 조회수는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기 있는 거는 정찬성의 경기가 인기가 있지 길바닥 싸움 어디 동네 뭐 술 취한 아저씨들 싸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길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 네.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윤석열 구속 기소 이후에 많이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도 참 마음이 기쁘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작이다. 저는 조금 더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말 올바른 나라 만드는 길에 저도 더 앞장서고 또 우리 오마이 TV가 더 앞장서 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안심하실 수 있게 아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13,000분 계시는데 내일 아침에 또 BBS 신인근의 7시. 아침 7시 예, 아침 저널. 아침 예, 전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린다고 네. 좀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정치 라이브 좋아했습니다. 홍장원. 박장원. 예. 박장원. 예, 그런데 여러분들 댓글을 딱 보니까 네. 이건 더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아니, 동접을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걸 더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좋아요. 어디죠? 여기가 어디? 오마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마이 정치 라이브는 사랑입니다. 늘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내일과 모레 이틀 잠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요. 금요일 날 또 생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이틀 여러분들도 같이 푹 쉬시면서 금요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셋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